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2021년의 첫 동영상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베이징은 이번 질병이 다시 재발하면서 시내에 있는 두세 군데 구가 중증 위험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중증 위험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구 지역을 떠나지 말도록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보아하니 작년과 마찬가지로 자발적, 타발적 격리 생활을 당분간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단지도 이제 봉쇄가 되어서 택배 같은 것도 아파트 단지 앞까지만 도착을 하고 저희는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나가서 자신의 택배를 찾아서 오도록 이런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베이징시 정부는 지난번 동영상에서 3월 5일에 전인대가 열린다는 것, 다시 말해서 양회가 열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국 전인대가 열리기 전에 각 성에서는 성 레벨의 인민대표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베이징의 경우에는 1월 하순에 인민대표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만큼 불미한 사태가 없도록 철저한 방역과 통제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문으로는 저와 같이 중증 위험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조만간 다시 한번 집단 진단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특히 베이징의 대응이 과민하리만큼 적극적인 것은 이번 양회, 전인대, 그리고 거기서 다뤄야 할 14차 5개년 계획이라든가 각종 새로운 법안이라든가 또 새로운 정책에 대한 승인이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조 바이든이 캐서린 힉스를 국방부 차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바이든은 현재 자신의 내각에 다양한 인종 그리고 남성과 여성 비율을 균형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서린 힉스와 같은 여성의 기용은 국방부에 있어서의 여자의 유리천장을 부순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캐서린 힉스의 성향 그리고 정책 기조가 바이든과 일치해야만 이 사람을 기용을 했겠죠. 그리고 이번 인사의 배경을 살펴보면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서 국방부 장관은 모두 군 출신을 기용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군의 민간인 통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미국의 체제 하에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낸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지명할 국방부 장관은 아마도 민간인 출신일 것이라고들 예상을 했었는데 바이든은 예상을 뒤엎고 사성 장군 출신인 로이드 오스틴을 지명을 했죠. 물론 로이드 오스틴의 경우는 흑인이었기 때문에 역시 인종의 다양한 구성 그리고 사상 최초로 미 국방부 장관이 되는 흑인 이런 여러 가지 상황도 고려를 했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캐서린 힉스를 기용한 것은 아마도 캐서린 힉스가 CSIS의 국방 전략 전문가이고 또 로이드 오스틴 자신이 천명했듯이 민간인에 의한 군부 통제라는 기본 원칙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방 정책에 대한 캐서린 힉스의 영향력은 절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USTR 대표 따이치의 성향 분석 때와 마찬가지로 캐서린 힉스의 성향, 그의 시각을 우리가 알아봄으로써 바이든 행정부에 있어서 미 국방부의 정책 기조가 어느 쪽으로 갈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죠. 이 캐서린 힉스가 생각하는 미국의 국방 전략은 아마도 진보적 안보 전략, 즉 The Progressive Value Strategy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힉스가 이와 관련된 아티클을 몇 가지를 발표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전면적으로 이 진보적 안보 전략을 다루고 있는 아티클 Getting to Less The Progressive Values Strategy라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독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힉스는 우선 이 진보적 가치 전략은 세계 질서가 점점 다원화되고 있다는 전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경쟁 상대인 러시아나 중국을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과 협력을 해야 할 것이고 중국이 국제적 규범과 그 규범에 부합하는 행동을 보일 경우에는 중국의 부상이나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수용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주도하는 진보적 가치에 중국과 러시아가 따라준다면 이 두 나라가 일정 정도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도 미국은 수용하겠다 이런 뜻이죠. 이 진보적 가치 전략은 국가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군사력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군사적 도구들 외교력이라든가
경제 발전 정책이라든가 이런 도구들이 더 유용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략 하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기보다는 미국이 해당 핵심 지역에 영향력을 적절히 행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압박도 가해서 최소한의 무력 그리고 최소한의 사상자를 내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또 이 전략은 미국이 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때 그것이 정당해야 되고 또 다른 나라들이 이번 미국의 군사적 수단은 정당하다 이렇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의회 그리고 유엔 그리고 나토 이 세 기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서 무력 사용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그리고 시리아 등에서 미군의 개입을 끝낼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핵 정책에 대해서도 글로벌 제로, 즉 지구상의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 정책이라고 하죠. 미국은 공격받기 전에는 먼저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해두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 하에 군사력을 충분히 유지하려면 미국이 군사 기술을 더 개발해 나가야 되지만 도덕적으로 의심되거나 금지된 무기 체계는 추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진보적 가치 전략에 있어서는 미국이 채택하는 군사기술이 자칫 군비 경쟁이나 위험한 상승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우주, 사이버, 미사일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에 있어서 군사 능력 채택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부터의 내용이 사실 저희들한테는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진보적 가치 전략은 다자간 방어 접근 방식을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미국이 혼자 군사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들과 함께 부담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맹국들이 군사훈련, 유지보수 지원, 군수품, 무기 공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게 하고 실제 직접적인 군사력의 지원은 없애거나 줄인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일단 중간 정리를 해보면 힉스가 이야기하는 진보적인 가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잠재적인 주적으로서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하고 있고 이들이 미국의 리더십과 규칙을 지킨다면 일정 수준의 영향력 행사를 수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동맹국들과 함께 대응을 한다는 것이 골자죠. 그리고 군사적 수단보다는 외교적 수단, 경제적 수단 이런 기타 수단을 더 중시할 것이고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군사력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력의 동원에 있어서도 동맹들과 함께 부담을 하는 것이고 미국은 일부 군사력은 제공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협력, 미국의 지원, 미국의 무기에 의존하는 동맹들이 더 부담하게 해서 동맹들이 충분한 군사력을 유지함으로써 미국의 부담을 줄인다는 그런 의미죠. 해외 미군 기지에 대한 입장을 보면 당연히 더 강화되는 쪽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동북아시아 쪽을 보면 미국이 동맹 국가들에게 어떤 요구를 할지는 분명하죠. 일본의 경우는 적극적인 무장화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이런 미국의 전략과는 아주 궁합이 잘 맞는 것이죠. 한국의 경우에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국의 이 진보적 가치 전략과 상당히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 하에서는 타이완에 대한 무기 공급도 확대해 나갈 것이 틀림없겠죠. 그리고 아마도 남중국해 지역에 있어서 군사 동맹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것도 틀림없어 보입니다. 힉스는 다시 분야별로 좀 나눠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미국의 주요 대응과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동맹국들에게 핵 억지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외교적, 경제적 등 비군사적 강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먼저고 이런 수단을 통해서 정치적 해결을 도모할 것입니다. 군사적 수단은 최후의 수단이죠. 그렇지만 미국이 완전히 뒷전에 물러나는 것은 아니고 의회가 권한을 부여한다는 전제로 강압적 무기 사용의 억제, 국제법과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 비전투적 인력의 철수, 인도적 지원, 재해 구호 이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군대는 확보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히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경제적 노력을 지원해야 된다고 했죠. 그중에서도 특히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 및 경제적 노력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통의 방위 목표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파트너를 선정하고 여기에는 이들 국가들의 자위 능력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공통의 방위 목표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 국가, 의미 있는 기여를 할 파트너 이 말은 바로 미국의 잠재적 적국, 중국과 러시아 이 두 나라에 대응해서 미국과 함께 싸워줄 국가를 찾는다는 말이 되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본다면 일본이나 타이완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미국이 원하면 중국이나 러시아와 전쟁을 할 것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숙제죠. 그리고 군사 운영 개념을 보면 힉스는
진보적 가치 전략에서는 이 군사적 도구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서 가능한 한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다고 했고, 동맹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고도로 통합된 국가 안보 기업에 의존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작전 개념은 군사 영역 밖에 있다고 했죠. 힉스는 상황 확대 방지에 있어서 충분한 무력이 신뢰 가능한 억제와 보장, 여기에 하나의 주요 요소가 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접근 방법은 애국적 견지에서 보면 방어적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필요한 경우 정규군을 개입시키기보다는 군사기업, 즉 용병을 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군사기업에 대한 어떤 입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힉스는 또 당면한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 A2AD에 대해서 이들의 영토를 부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중국이 현재 남중국해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활동을 지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중국이 이렇게 남중국해에서와 같이 자국 영토화하는, 그리고 자국 영해화하는 이런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죠.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충돌은 필연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런 충돌이 발생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는 말로 생각이 되는데요. 힉스는 회복 능력과 함께 미사일, 사이버, 그리고 우주로부터의 방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맹국들이 직접적인 침략에 타격을 입겠지만 미국은 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미국이 지원을 할 것이라는 부분보다도 동맹국들이 직접적인 침략의 타격을 받는다는 그 부분이 신경이 쓰입니다. 이것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의 동맹국가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공격을 받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현재로 봐서는 가장 유력한 국가가 타이완으로 보입니다. 저의 이 풀이가 맞는다면 조만간 중국은 타이완을 공격할 것이고 미국은 타이완을 지원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원이라는 말의 구체적인 뜻은 뭘까요? 힉스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이 전략에 있어서 동맹국 방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로 공군과 해군을 포함한 일부 전방 병력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송, 정밀 타격, 정보, 감시, 정찰, 정보 감시 정찰, 즉 ISR과 같은 핵심 수단을 통한다고 했죠. 그러면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때 미국은 이송, 정밀 타격, ISR 같은 지원을 할 거라는 뜻이 되죠. 직접적인 무력의 개입은 정밀 타격 수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타이완 방어를 위해 지원하는 것은 수비적인 수단 외에 공격적인 수단은 매우 좁은 범위의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힉스의 그 바로 다음 문장이 미군 병력은 가급적 민간인과 근접하지 않고 작전하며 군사 목표물에 대한 정확한 무력 적용을 강조한다 라고 했으니까 아마 크게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힉스는 미국이 이러한 진보적 가치 전략에 따라서 주로 외교적 경제적 도구, 그리고 필요한 경우 핵이 아닌 군사력을 별개의 방식으로 적용을 하면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적다. 그리고 미국은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적대국들을 설득하고 적대 행위를 중지시키고 국제법과 일치하는 정치적 해결을 협상하려 한다고 했죠. 그리고 미국은 주로 공군과 해군을 이용해서 작전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동맹국들은 지상전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국에 적용을 해본다면 미국이 원하는 경우 한국, 일본, 타이완 등과 손을 잡고 중국 및 러시아와 일전을 치를 수도 있다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일본이나 타이완은 섬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상전이라는 것이 자국 영토에 들어온 적군과 싸우는 것이겠지만 한국의 경우 중국 및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이 두 나라와의 육상전은 한국이 주로 담당해야 된다면 이건 우리나라나 우리 국민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면 힉스가 진보적 가치 전략의 무력은 주로 세 가지에 집중한다고 했고 그것이 핵 미사일과 미사일 방어, 그리고 재래식 특수작전부대, 그리고 세 번째가 우주 및 사이버 작전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핵 능력과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해서 전략적 무기 감축을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핵 능력에 대해서도 재미있는 것은 힉스가 북한의 핵 미사일이나 핵 능력에 대해서 또 이란의 핵 미사일이나 핵 능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은 점입니다. 두 번째, 재래식 특수병력을 보면 위기 대응 시 특정 상황에만 우선순위를 주는 고규모 병력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의 현대화, 군의 첨단화는
적의 비용 부담을 높이고 동맹들은 안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력한 수단이어서 연구 개발에 집중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무기로 생산하는 것은 전략적 목표에 필수적인 경우에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힉스는 앞으로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전방위적으로 유연한 위기 대응 병력만 남고 나머지 지상군은 감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동맹국들은 지상군, 근접 공군력, 그리고 상당한 수준의 지휘 통제 능력을 가진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런 전제로 미국은 전면적인 ISR, 이송, 또 이동성 자산, 이렇게 이동해서 운영할 수 있는 항공 및 해상에서의 정밀한 재래식 타격 능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미사일 방어 능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물량으로 싸워야 되는 부분들은 동맹국들에게 부담을 시키고 미국은 고도의 기술 직접적인 능력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군 보병 여단 등의 전투부대는 줄이고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팀 같은 경우에는 약간만 줄이고 일부 현역 기갑 여단은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이 기갑 여단의 존속은 주로 유럽 지역을 고려해서 하는 말입니다. 가능한 한 지원 임무를 무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서 인명 위험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병대의 규모도 축소시키겠다고 합니다. 수작전 병력도 감축을 하지만 선별적으로 훈련, 담은, 지원 등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해군력에 대해서도 현재 국방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함대 규모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특히 핵추진 공격 잠수함 함대는 유지를 하겠지만 핵추진 탄도 미사일 함대는 감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ISR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형 무인 차량에 대한 투자는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공군에 대해서는 B-1B 폭격기와 B-52 폭격기는 궁극적으로 퇴역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 중인 B-21 폭격기에 대해서는 노후화되고 있는 B-2를 대체하기 위해서 절반 정도의 규모만 수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중급유기는 유지를 하고 전투기의 규모도 축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국의 상황에 한번 투영을 해보면 사실상 주한미군의 규모가 유지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죠. 그리고 만일 주한미군의 규모가 유지된다면 그 목적이 한국의 방어라기보다는 미국의 지정학적인 전략 이익 때문이겠죠. 현재 한국의 지상군 능력, 재래식 무기체계, 그리고 지휘통제 능력은 문자 그대로 아시아 최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상군 능력, 특히 재래식 무기를 위주로 본다면 한국군의 능력은 인민해방군 전체 무력과 상대한다 하더라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 이야기하는 진보적 가치 전략과 한국의 현재 국방태세는 서로 궁합이 맞는 것이죠.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잘 메꿔주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지만 타이완 같은 경우는 입장이 전혀 다를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전면적으로 타이완을 침공해 올 때 미국이 일부 대상에 대해서 정밀 타격하는 정도로는 타이완에 대한 인민해방군의 공격 태세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이러한 전략은 최소한 타이완의 경우에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타이완이 중국 공산당의 손에 떨어질 경우에 미국 그리고 민주 진영에서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일관된 이야기입니다만 힉스는 미국의 우주 및 사이버 기능은 순수하게 방어를 위한 것이고 주로 미국의 우주 자산과 ISR 능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 군비 경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현재 우주 자산을 보호하면서 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주로 상업 위성에 의존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이버 능력에 대해서는 방어 능력이 개발되고 재배치된다고 하면서 제한적인 공격을 허용하되 확전이 되지 않도록 제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인터넷 통신 분야에서는 미국이 일부 공세로 나오겠다는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군수산업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국내 군수산업의 경쟁력 및 보호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군산연합체의 결탁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뿌리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감사에 상당한 자원을 투여하겠다고 하고 있고 주요 방산업체들 간의 통합, 합병 등을 방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순수한 미국 공급 사슬을 우선한다고 했죠. 전반적으로 이 진보적 가치 전략은 미군 자체의 무기 구매를 줄일 뿐만 아니라 해외 동맹에 대한 수출 규제도 강화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군수 산업의 시장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힉스는 이런 결과가 오더라도 수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힉스는 이 진보적 가치 전략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이 전략에는 크게 두 가지 큰 리스크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제 미국이 전처럼 강경하지 않구나, 이제 유화적이 됐구나, 약해졌구나 이렇게 오판하게 될 위험입니다. 둘째로 과거 우크라이나나 홍콩 사태에서 보듯이 잠재적인 대상이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을 더 평가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동맹국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이제 이런 전략은 뒤집어 말하면 미국이 더 많이 동맹국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그런 리스크를 수반한다고도 했죠. 결과적으로 미국이 약해졌다, 이런 인식이 퍼져나간다면 동맹국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심지어 동맹국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힉스는 또 추가적인 요인으로 기술 이전과 무기 판매를 대폭 제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하에서는 지금까지처럼 무기 체계의 핵심 규범의 설정이 주로 미국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는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제한적이 되면서 미국의 시장 지배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전반적으로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이 전략 하에서 힉스가 소속되어 있는 CSIS 연구팀이 분석을 한 결과 미국의 국방 예산은 금년에 약 200억 달러가 절감이 되고 2030년에는 1,300억 달러 정도가 절감이 돼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 약 7,600억 달러의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힉스는 이 진보적 전략이 국방비도 절감이 되지만 상당한 국방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담고 있다고 하면서 이들 약속들은 이루어지기 쉬운 게 아니라 상당히 빡빡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략에 더 많은 글로벌리스트적인 약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이 당연한 것이고 비용을 절감하면서 더 많은 목적을 달성하는 이제 이런 일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보적 가치 전략의 판단 기준을 이런 국방비 절감 같은 데 두지 말고 핵심 전략 논리의 실행 가능성에 두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맺은 말로 진보적 가치 전략이 보다 정확하고 보다 제한적이고 보다 방어적인 군사 전략으로서 잠재적인 적의 모험주의를 제한할 수 있다면 기후변화 같은 이슈들에 대한 세계적인 해결책을 촉진하는 데 미국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에 갑자기 기후변화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다소 뚱딴지 같기도 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바이든이 강조하고 있는 세계 기후 문제 이런 거를 좀 걸어서 좀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지난번에 USTR 대표자로 지명이 된 사이치의 경우를 보면서 사이치가 바이든의 동맹이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힉스의 진보적 가치 전략을 보고 있으면 군사적 의미에서는 훨씬 더 이 바이든의 동맹이라는 키워드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힉스가 제시하는 이 진보적 가치 전략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동맹국들의 부담을 늘리고 미국은 첨단 기술적으로 집중을 하고 동맹은 지상군, 불량적인 무력에 부담을 하는 이런 구조는 현재 한국의 정세에 비춰볼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과 같은 지역에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고 또 특히 미국과 중국과의 충돌이 정말 발생했을 경우 한국이 과연 중국 및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지상전을 부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큰 의문이 남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